택시라는 공간이요. 어쩌다가 이런 불안한 공간이 되고 말았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방향이 틀어지는데요. 이 택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낮에 택시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던 오른쪽 택시 기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승객이 갑자기요, 이 택시 기사의 핸들을 틀어버리더니 이어서 주먹으로 택시 기사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놀란 택시 기사가요, 좀 말려보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달리던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택시 기사는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아하. 차를 세웠으면 좀 뭔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영상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갓길에 세웠는데도요,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고 있고요. 주변에 목격자가 이 택시로 다가와서 저 남성을 제지하고 나서야 저 남성이 폭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손 보이시죠? 네. 목격자가 택시로 다가와서 저 남성을 잡고 한 손으로 신고를 하는 모습이고요. 다른 또 목격자는 저 차량의 뒤쪽에 타서 이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어허. 지금 저렇게 주변 분들이 말리는데도 여전히 왼손은 운전자 목덜미 부근을 잡고 있었어요. 김복준 의원님, 대체 저 블랙박스 상황 보면 잘 가다가 갑자기 저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4일 날 16시 20분, 그러니까 오후 4시 20분 네. 충북 진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또 이 택시 안에서 발생한, 아마 택시 안에 블랙박스 같은데요. 네네. 가해를 하는 남성이 만취 상태였던 거죠. 아, 술을 마셨군요, 많이. 근데 뭐 만취 상태라고 해서 사람 때리나요? 그러니까요. 저 경우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저렇게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 폭행을 하면 네. 자칫하면 큰 사고 나서 운전기사는 물론 본인도 위험할 수 있고. 그러네요. 네. 지금 아마 술이 취해서 저런 범행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겠죠. 네. 저렇게 운행 중인 차량 택시기사에 보세요. 핸들을 꺾어버리면요. 앞서 그 도로 상황 보셨어요?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 행인이 가고 있었으면 행인을 덮칠 수 있었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만취 승객이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참 퍼붓다가 급기야는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서 꺾어버립니다. 네. 너무나 운전기사가 당황해서 그 핸들을 다시 잡는데 네. 잡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있는데요. 네. 마침 그 해당 택시 맞은편 차로에는 SUV 차량, 화물 트럭 등도 주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 내부의 폭행으로 인해서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 보면 주변 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주셨어요. 말리면서도 한 손으로는 저 택시기사분은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겨를도 없어서 주변 분들이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럼 경찰도 왔습니까? 예,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12로 신고를 하니까 112 신고하면 위치 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찰도 바로 하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지금 옆에서 말로 휴대폰 들고 신고하면서 말려주시는 분, 그리고 이 가해자의 어떤 신경이 분산됐을 때 슬그머니 차량 조수석 뒤편으로 가가지고 운전기사를 붙들고 있는 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제지해주는 분들이 이 두 분이 저렇게요. 두 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진짜 그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피해, 저 택시기사님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려고 주변 분들 저렇게 합세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폭행을 하게 된 대체 이유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복준 의원님?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발생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4시 20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대낮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만취했을까요? 이거는
당일날 이 50대 남성이 축구 동호회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낮술 먹은 거예요. 예, 네. 낮술 먹고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네. 본인이 술이 취하다 보니까 뭐 마치 이 그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돌아서 가는 걸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러니까요. 사람을 그 무자비하게 무슨 레슬링에서 나오는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종격 투기에서 그렇죠. 이거 왼손으로 그 목을 감아 헤드락을 한 다음에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 형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광해원 쪽에서 청주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그렇게 나오는데 왜 다른 데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뭐 이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피의자는 그것도 뭐 기억을 못한다. 술이 취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폭행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어요. 김복준 의원님이 그걸 재차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지 않고 멀리 이 택시기사가 돌아왔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허. 택시 회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네. 광해원에서 청주까지 돌아갈 만한 길이 따로 없다. 택시 운전기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이 만취 승객이 평소 다니던 길과는 달리 먼 길로 돌아가서 화가 났다는데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돌아간 게 아니라 제대로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네. 그건 술에 취해서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지만 맞아요.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무자비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저 상태에서요. 무방비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핸들 꺾으니까 그 기사님의 핸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 목까지 기사님의 목을 잡고 그냥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님의 부상 정도도 상당히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선우 평론가님 지금 이분 상태가 어떠실까요? 그 화면에 보셨지만 말 그대로 그냥 무차별 폭행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머리 같은데 부상을 많이 입으셨다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데 이게 물리적 부상도 부상이지만 그냥 일과 중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작은 사고만 나도 다시 운전대 잡기 굉장히 망설여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생업인데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맞아요. 그때 또 얼마나 다시 또 겁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시쳇말로 핸들을 다시 잡기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이 택시 기사님의 상황이 어떤지요? 동료 기사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병원에서 집에 치료받으시고요. 지금 머리가 지금 곧 머리가 흔들린대요.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좀 흔들려서 그런 약간 내장증세 비슷한 그런 증세만 좀 있으신 거예요. 입원 중이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정신적으로다가는 타격이 있으시죠. 정말로 이 물리적 충격이요 상당했던 건 뇌진탕 증세가 있다니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의 재질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 폭행의 시간도 굉장히 여러 번 장시간 이게 지속이 됐다라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그 심각한 것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한테도 머리로 이제 이마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면상으로도 그렇게 만취돼서 몸을 못 가누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이렇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그 재질이 극히 나쁘다. 더군다나 우리 법에서는 네. 운행 중에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그리고 네.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수 있고요. 네. 엄중한 처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 술 먹고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행동을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뉴스파이터에도 여러 차례 이 택시 기사님들 폭행당하는 사건 전해드렸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특가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요. 네. 물론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면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네. 우선 그건 사후의 어떤 그렇죠. 조치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그 해외 나가 보면 네네. 운전자하고 차단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량 내에 운전자하고 승객과의 어떤 분리 장치를 네. 제도화하고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이제 지금쯤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뭐 우리를 뭐 잠재적으로 무슨 그렇게 보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불쾌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뭐 버스 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승객분들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호 장치에 지금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전국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먹을거리 주시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이런 음식에 노출됐다면 정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아이들의 머릿속에 사탕 공장 하면 동화 속의 알록달록한 모습을 떠올릴 텐데요. 네. 현실은 이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의 한 사탕 제조 공장인데요. 지금 조리시설 주변에 보세요. 온통 시꺼먼 찌꺼기 투성입니다. 저기 사탕을 만들다가 나온 찌꺼기들 같은데요. 네. 공장 한 구석에는 또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밑에 보세요. 초록색이에요, 뭐예요? 맞습니다. 초록색 이끼 같은 것들이 저 물 속에 있었던 거죠. 다른 조리 기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데요. 저 모서리 쪽에 거미줄이 있었던 거예요. 거미줄이요? 단속반이 들이닥치니까 급하게 저 거미줄을 떼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탕 공장 위생 상태가 네. 엉망이었던 거죠. 저런 곳에서 정말로 강선우 평론가님, 저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사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학기를 맞아가지고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그 제조 일자도 단속을 해보고 네. 그리고 사탕이나 과자 만드는 저런 뭐 공장이나 아니면 햄버거, 아이스크림 아이들 많이 먹잖아요. 그 네. 프랜차이즈 그리고 또 학교나 학원과 주변의 그런 분식집 등등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57여 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62개소가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보세요. 저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간식거리잖아요. 유통기한도 멋대로 눌리고요. 저렇게 비위생적인 단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 업체가 적발되자마자 한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이야, 이건 진짜 최악인데요? 지금 이런 물로 제품 만드시는 건가요? 이거 조금만 합니다. 떼볼게요. 거미줄이잖아. 시설들은 연락해요. 이게 원재료에 들어가면 완제품에도 섞여서 다 소비자들이 먹는 건데.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이거 거미줄이네요. 그랬더니, 네,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만든 것을 본인이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도 맛보면서 이거를 제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악한 게 아니고요. 저건 그냥 더러운 겁니다. 네. 음식으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시설에서 저렇게 청결하지 않게, 더군다나 저건 갖가지 세균이라든가 맞아요.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어떻게 네. 저런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상정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뿐만 아니라 분노가 생기는 네.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과자나 사탕 이런 거 맞아요. 먹거든요. 그런데 네. 저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끔찍하고요. 저렇게 더럽고
그 비위생적인 곳은 개선의 여지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거미줄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전 기본 상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어른들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것을 제조했는지, 그리고 저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저런 것들을 보고도 방치를 얼마 동안 했길래 저렇게 찌꺼기들이 시커멓게 뭉텅이로 있는지 진짜 경악스러운 장면입니다. 저 시커먼 찌꺼기를 보세요. 저렇게 되면요,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어요? 저기에 뭐가 들끓겠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가 들끓겠어요? 저렇게 비위생적으로 찌꺼기가, 이렇게 시커먼 찌꺼기 덩어리가 방치되어 있으면 뭐가 들끓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정말로 열악한데, 앞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김복준 의원님, 네, 예. 물론 다른 범죄도 다 엄단해야 네. 되지만 정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범죄는 진짜 엄단해야 돼요, 진짜. 아니,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딱 맞아요.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아이들, 손주한테 저거 줄까요? 하하. 저 유통 과정, 제조 과정 너무나 잘 알으니까 안 주겠죠? 네. 그럼 남은 먹어도 괜찮고. 하하. 참, 이거 보니까요. 네. 이 사람들 수법이 몇 가지가 있네요. 아, 그래요? 유통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햄이 있는데 네. 그런 햄을 이제 피자 재료로 또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관 중에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요. 그걸 피자 재료에 넣는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뜯어내잖아요. 네. 유통기간이 지난 거를 이제 그 위에다가, 그것도 귀찮은가 봐요. 원래 붙였던데 위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네요. 덧붙였어요. 하나 네. 띄니까 그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네. 허위 표시가 있는데 네. 이거 보니까 웃기네요. 2달 전에 만들었던 그 케이크를 네. 만든 날짜를 전날 만드는 걸로 진짜 아마 허위 표시를 하는 네. 모양이니까 우리는 어제 만든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사 먹는데 이미 만들어진 지는 2달 전이라는 얘기죠. 아하. 이런 식의,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서 제 생각은 저건 벌도 줘야 되지만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번에 단속에 나섰던 특별사법경찰관들 분들의 그 단속 내용을 보면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유통기한이 철저하게, 제조일자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이번에 적발이 됐어요. 그 단속을 당한 업주들, 업체 사장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이 부분이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제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더 분노가 치미는 게, 여러분 혹시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의 인식은, 야, 유명한 데서 만들었으니까 믿고 먹을 수 있잖아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에 단속해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버젓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믿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고 한다면 업주 사장들이 이번에 뭐 업계에 걸렸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강력하게 정말 매장을 닫을 정도로 엄단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단체 급식으로 아이들이 식중독, 맞아요,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뭐 집단적으로 지금 식중독 발병해서 학교를 휴업할 정도의 이제 큰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중에 역학조사에서 처벌받는 걸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업체가 받는 타격이 그냥 조금만 어려움 버티면 다시 또 가동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해주고요. 아이들 아프면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왜 아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저렇게 썩은 빵, 유통기한 지난 거, 식중독에 노출된 거 이런 거 먹고 배 아프다고 하더라도 어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단속하고요. 저는 어머니 모니터링을 상시 가동해 주셔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속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저기 자주 못 나가신다면 맞아요. 어머니들이 가서 감시할게요.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정말 네. 내 자식들 음식 맞습니다. 만드는 것처럼 정말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길 바라고요. 이렇게 적발됐다고 해서 뭐 영업정지 3일, 10일 이거 너무 손방망이. 맞아요. 재수 없이 걸렸단 말 어디 이런 데 붙입니까? 정말로 진짜 솜방망이 처벌 말고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면 진짜 이
정확한 이 처벌을 내려준다면 앞으로 이런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을 흔히 매의 눈을 가졌다 하는데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요. 경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바로 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뭔가를 주시하기 시작하는데요. 버스 운전기사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바로 이 남성인데요. 여러분들 이 남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운전기사가요. 뭔가 좀 수상쩍은 눈빛으로 저 남성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버스 내부에서 저 남성이 거울로 힐끔힐끔 저 남성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전화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기지개도 하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아까 그 남성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버스가 어디로 향했을지 계속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스가 향한 곳은요, 한 정류장이었는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미 경찰이 와 있었어요. 대기하던 경찰이 한꺼번에 버스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상쩍은 남성을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요. 아까 좀 뭔가 수상하던 그 남성이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가 된 겁니다. 아니, 저 버스 기사님이 눈을 떼지 못했던 저 남성, 그리고 경찰에게 갑작스레 붙들려 나온 저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이 잡혀온 남성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발찌를 찬 과거의 성범죄자예요? 네, 그래서 성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지난 6일 그 본인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어요. 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휘경동에 있는 그 전자발찌 관리하는 그 법무부 측하고 이 경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관내에 있는 버스 기사분들한테도 이 사람의 어떤 얼굴 전단을 싹 돌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버스 기사분들이 저렇게 이 전자발찌라든지 중요 범인들이 그 전단이 뿌려지면 본인들 휴대폰에다가 올려놓고 공유를 하면서 살핀다고 하네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시흥 쪽, 안양 쪽에서 운전하는 그 버스 기사분인데 자신들끼리 그 범인의 얼굴을 그 휴대폰에 이제 그 앱을 통해서 깔아놓고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유한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이 버스 기사분은 눈썰미가 좋은 분이고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양에서 부천 쪽으로 저녁 7시 분이니까 이제 한 8일이니까 한 이틀 지났네요. 발찌 끊고 도주한 지. 버스 기사분이 그걸 본 거예요. 저렇게 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단체 방에다가 내 버스에 탄 사람이 이 사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까지 하고 아무런 짓도 않은 척 가는 거고 경찰이 이제 연락이 됐겠죠. 그래서 경찰이 한 5km 정도 된대. 승차한 데서 5km 정도 된데 앞에 주차장에 세워라. 약속이 됐고 거기에 세우니까 경찰은 앞뒷문을 통해서 둘이 동시에 들어가. 그러네. 뒤에 들어가네요. 도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검거를 한 건데 이 버스 기사분 정말 이거 반드시 표창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요. 눈썰미가 그냥 좋다는 말로 평가할 게 아니라 대단하신 게 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날짜는 지난 6일이에요. 그런데 저 버스 기사님의 신고로 다시 검거를 하게 된 날은 8일, 이틀이 지났어요. 이걸 정말 기억하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사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랑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다라는 거는 정말 관심 있게 관찰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것인데 얼핏 보고 맞다. 다시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남다른 어떤 감각과 그 촉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순발력과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네.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소드 연기를 한 것이 이 사람을 보고 확실하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운전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일단 전화로 해서 알리면 누군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람이 바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화방에 이 사람 맞다. 대신 신고해달라고 동료 기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지금 대화방 내용이 뭐야? 네. 운전 중이어서 신고할 수 없으니까 대신 부탁한다. 그 사람이다. 도주 중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했더니 이제 바로 다른 운전기사가 119에 신고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리나 안 내리나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기사가 자꾸 특정인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저 사람이 나 보지? 그러네요. 라고 해서 즉시 또 하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곁눈질을 하면서 딴짓을 하는 것처럼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뒤를 쳐다보면서 네. 이렇게 그 사람을 예의주시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도주한 사람은 아마도 꿈에도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그랬네요. 승객들도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는 혼자서 엄청난 많은 생각과 그 짧은 시간에 연기를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그 이동 과정에서 또 어디에서 접선할지를 경찰이랑 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태연하게 신고 안 한 척 연기를 하셔서 대단하시네요. 이 검거에 도움을 크게 주셨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은 연말 연기대상 후보에 올라가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훌륭한 이 일을 해내신 버스 기사님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그 도주 그 경로가 이제 계속 버스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쪽에 아마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버스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카톡방에다가 이제 그 사진하고 범인 뭐 전자발찌 해가지고 이렇게 노주동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올렸어요. 신호대기 하면서 확인을 했죠. 셔츠나 그 바지나 신발이나가 다 똑같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했었죠. 근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참 협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범인이. 제 눈밀로 뒤에 와가지고 서 계셨어요, 그분이. 딱 보이는 그 자리에. 정말로 또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정말로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마터면요, 만약 이 택시 기사님의 기지 그리고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승객분들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도주 중이던 이 범죄자가 검거를 해보니까 그 품 안에 30cm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지 않고 만약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이게 더 큰 범죄 그리고 버스 승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 얘기를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검거를 해보니까요. 길이가 30cm 이르는 흉기 섬뜩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데 정말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기사님 정말 대단하신데 마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가 이렇게 봐도 그거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아 찾는다고 그래도 의식해가지고 좀 찾아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그런 사람들 저기 하는데 그거 안 찾아주겠어요. 저는 뭐 다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와, 정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이분은 한요 1인 4색, 그러니까 뭐 한 4가지 정도 갖췄어요. 용기, 그다음에 연기력, 그다음에 유머 감각, 그리고 겸손. 와, 뭐 정말 4가지 정도 다 갖췄습니다. 이분의 역할 그리고 경찰의 공조로 결국은 이 남성 A씨를 검거하게 됐는데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이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손상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좀 더 철저하게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면 신체 리듬 상황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비명을 질렀을 때 인지하는 기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했을 때 인지하는 기능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기술적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네. 섣불리 입법을 못하고 있는데 아하. 그렇지 못하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상황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자장치의 재질을 좀 더 개선하고 보호관찰관 분들이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을 계속 감시를 하는데 그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데 네. 보호관찰관 인력도 충원하는 등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 마지막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이건 정보를 드린 차원이에요. 김복준 의원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자발찌, 즉 보호관찰관이 소관이 경찰인 줄 알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저 휘경동에 있어요. 네. 서울 보호관찰소 법무부. 법무부죠, 법무부. 네. 그래서 보호관찰관들 인원수가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네. 하여튼 그 명백히 전자발찌는 이 경찰의 어떤 소속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마치 경찰이 이런 이 경계나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삼엄하게 이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일어났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찰분들 또 기가 살아야죠.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뛰고 계시는데요. 경찰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이제 채팅 앱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22세 남성이 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대 또래 여성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10대, 20대 채팅을 통해서 많이 교우관계를 찾고 친구들도 찾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들에게 호감을 준 것까진 좋지만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요. 네. 이 여성들에게 일단 사귀자고 접근을 합니다. 하하. 그리고 갖가지 말로 이제 현혹을 시켰을 텐데요. 네. 돈을 빌려 잠적을 하거나요. 이 여성들을 만나서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것도 성범죄이겠죠. 불법 촬영, 물을 가지고 다시 찍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서 갈취행위를 합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연락한 여성의 숫자만 하더라도 137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협박, 이 불법 촬영죄, 이 사기, 갖가지 범죄를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강선우 평론가님, 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7분이나 정말 피해를 당했는데 이 피해를 당한 즉 이 피해 여성들에게 이런 해를 끼친 수법이 뭐예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호감을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서로 호감이 형성된 후에 성관계를 가질 때 몰래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유포를 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려 137명한테 그 피해 액수도 상당합니다. 9천여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가로채고 네. 그리고 그거를 뭐 교통비, 생활비 등의 핑계를 또 댔다고 합니다. 내가 뭐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또 빌려주지 않는 여성한테는 또다시 내가 그 영상이 있으니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가로챈 그런 혐의입니다. 정말로 이 137분의 피해 여성들한테요, 가로챈 돈이 9천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피해 여성들한테 처음에는 뭐 소액으로 빌렸겠죠. 뭐 교통비, 생활비 등등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걸 갚지 않고 주랭랑 쳤대요. 그런 수법으로 이 피해를 당했는데 더 악질인 것은요, 죄질이 안 좋은 건 요즘요, 정준영이라는 사람 사건에도 그런 건 정말 우리가 똑똑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랬대요. 일부 피해 여성들한테는 성관계 영상 유포하기다 협박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러니까 정준영하고 자꾸 오버랩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면 3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37명을 상대로 해서 빌리거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게
9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의 직업으로 봐야 되는데, 네. 뭐 이 남녀가 사귀는 그 과정에서 이 성관계하는 거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유포하는 것과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아하. 이 사람은 애초부터 만남 단계에서부터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미끼로 해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 사람은 이건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가까이 사귀던 여성을 어느 그냥 우연한 기회에 유포한 것과는 아주 달라요. 아하, 그러네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엄벌이쳐요. 그러니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의 22살이에요. 그럼 3년 전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대체 머리와 피도 안 마른 19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정체가 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가해 남성 알고 봤더니 전국 14개 경찰서, 검찰청에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하. 이 말은 14개 관할 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2017년 2월에 같은 혐의로 재판도 진행된 바가 있는데 네.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를 해버린 전력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기소 후의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아하. 즉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이 사람 빨리 검거해서 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렇게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뒤로도 네.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왔고 이번에야 결국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복준 의원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실 장기간 도피가 어려워요. 그 네. 이유인즉슨 누구나 이제 휴대폰 손에서 놓으면 못 견디거든요. 아, 그러네요.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렇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위해서 휴대폰의 유혹을 떨친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휴대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은행 계좌 같은 것도 일체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은행 계좌 사용하면 또 CCTV 찍히니까 아하. 은행 계좌 사용 안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카드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다면 경찰이 이 사람을 추적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하.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발로 뛰고 탐문하는 아날로그 수사만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예. 자, 저렇게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어요. 2년 동안 도피 행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가능하냐 했더니 저렇게 나름대로 생활 흔적을 드러나지 않게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휴대폰 사용 안 하고 은행 계좌도 사용 안 했는데 그러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긴 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 남성이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직업이 없어서 돈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네. 훔친 돈 9천만 원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요즘 세상에서는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검거됐을 때도 모텔촌을 배회하다가 검거됐어요. 알고 봤더니 뭔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사건이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 검색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즘 모텔에 마련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검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혹시 사건 드러났나 그런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이른바 먹통 또 공기계 즉 이 무선 인터넷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무선 인터넷은 이른바 와이파이라고 해서 같이 공유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최소한의 휴대전화만 사용을 해서 2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왔대요. 죄질 안 좋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죄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은 가해자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조사 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네. 먼저 사기와 관련해서 보면 상습 사기죠. 아하. 그리고 이득액이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고 범행이 반복적이고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상습범이기 때문에 네. 양형 기준상으로는 최대 2년 6월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일단 협박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내지는 공갈 미수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협박의 내용 자체가 네.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네. 상습 사기에서 선고될 2년 6월을 훨씬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이 죄질이 불량한 끝판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죄질 안 좋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범죄 영화를 보면 조폭이나 양아치나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저희가 한번 분노를 해보는 이 사건은요. 조폭, 양아치보다도 더 요즘 시쳇말 찌질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낮에 한 남성이요.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다가가는데요. 이 노인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구가 왜소해 보이는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저기 있는 폐지를 좀 주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툭툭 건드려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언성을 높이는 남성이 이렇게 손수레를 밀치기까지 왜 합니다. 그래 진짜. 노인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던 남성은 저렇게 저 노인을 한 번 더 밀치기 시작하고요. 아예 손수레를 길거리로 밀어버립니다. 저 노인이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노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몸 위에 올라가서 누르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보다 못한 시민이 나타나서 아이고. 말렸죠. 네. 저 시민 덕분에 그나마 저 남성의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김복주 의원님, 저 느닷없이 나타난 남성은 대체 저 폐지를 줍는 어르신하고 뭐 아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네. 이게 22일 날 진주 시내에서 발생했던 네. 사건이에요. 저 피해를 당한 그 폐지 줍는 분은 73세 세상에요. 노인이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최초에 시비하는 이 영상은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네. 당신 내 책 왜 가져갔어? 내 물건 왜 가져갔어? 하고 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폐지 줍는 그 노인분께서 그런 사실 없다. 네. 이러는 과정에서 저렇게 네 효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또 말리니까 밀치고 올라타서 때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네. 경찰이 나중에 출동해서 현행범 체포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또 노인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물론 뭐 적은 그 진단수는 아니지만 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유, 상해가 발생했다고 세상에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50대 이 건장한 남성이에요, 저 사람은. 네. 그 사람이 73세 된 할머니, 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저건 고의적으로 시비해가지고 저 사람을 폭행하고자 한 거거든요. 네. 저분 앞으로 그 폐지 줍는데 저분도 아마 이제 앞으로 트라우마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만 다가오면 무서울 거예요, 할머니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책을 가져갔냐면 다짜고짜 따지다가 저렇게 그 어르신을 폭행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책을 가져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이 가져갔어요, 진짜로?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 이제 이 피고인의 범죄 피의자의 책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위해서 없는 사실을 들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어떠한 잘못도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분노나 흥분이나 네. 이런 걸 참지 못해서 폭행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올해만 하더라도 8번이나 이런 폭행의 문제로 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네. 올해라고 하면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났죠. 1, 2, 3. 그렇죠. 3달 동안 8번을 남을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폭행의 이유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의 상습적인 범행을 가진 습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혹시 다른 사건 이런 여죄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거는 죄질이 왜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죄질이 이 행동 거지가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혹시라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자기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면 정중하게 제 물건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어르신 한번 제가 확인만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남의 수레를 들었다 놨다 하고 밀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왜소한 어르신을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해요. 그런데요, 당시에 얼마나 정말로 주변 분들도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목격자 분과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친 살고 왔다 칸 밀고 달고 이래 하니까 막 그건 때리려 해가 내가 살짝 하고 이제 괜찮았지. 무작정 너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돈 내놔라. 그래갖고 돈을 안 주면 뭐 폭행으로 이어지고 또 식당 같은 데도 몰래 가가지고 음식 달라 이래가지고 또 시비가 되고. 정말로 진짜 오늘 죄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로. 이 사람 특수폭행죄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왜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동종 범죄 전력이 14범이나 돼요. 하하. 무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상습 적용도 가능하고요.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이 둔기를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려고 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상습적으로 다수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돈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식당을 가서 개날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활 밀착형으로 동네에서는 동네 조폭이라고 불릴 만한 그 상습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지금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상황 보면요, 예전에도 우리 뉴스파이트에서 그 얘기, 그런 사건 다뤘습니다만, 폐지 줍는 어르신을 정말 덩치가 네, 차이가 나는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해서 네.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네. 거제에서 발생했던 그러네요, 맞아요. 네. 할머니가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사건하고 유사한데 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요, 경찰에서도 우리 박성부 변호사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찰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의 문제점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얘기하는 동네 주폭. 동네 주포가. 그 동네에 살면서 큰 죄는 저지르지도 않아요. 아하. 조그만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냥 행패 부리고 물건 네. 집어던지고 걸려봐야 경찰한테 뭐 직결 정도 넘어갈 정도 수준. 이거를 아주 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그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아하. 제가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동네에서 그 이른바 얘기하는 동네 주폭 같아요. 아하. 예. 근데 이거를요, 경찰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네. 자그만 사건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구속영장 신청해서 교도소 보내줘야 돼요. 아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못 고칩니다. 맞아요. 네. 정말로, 네. 폭행 전과가 14범인데 아마 그게 자잘한 폭행. 근데요, 이것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폭행이, 자잘한 폭행이 그렇죠. 옳고 큰 폭행 어디 있습니까? 폭행은 다 나쁜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폭행을 14범, 폭행 전과가 14범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저런 사람의 일벌백계를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잊을만 하면요. 왜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터지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해 2월 8일 오후고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는데 네.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대 남성이 60대 피해자의 집에 일단 침입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살인의 목적으로 커피포트에 제초제라는 독성 농약을 이제 넣었고요. 제초제 맹독성이잖아요, 완전히. 네, 그리고 혹여라도 본인의 어떤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후에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진 피해자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네.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도 가져갑니다. 본인이 이제 농약을 주입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네. 행위였겠죠. 이 60대 피해자 자칫하면 이 커피포트에 있는 제초제 마실 뻔했는데요. 다행히 안 마셨어요? 천만다행이네. 와. 농약의 냄새가 심하게 하하. 나서 제초제를 버려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인 게 정말로 김복준 형님. 예. 요즘에는 뭐 냄새 안 나는 농약도 있고
한다는데 만약 그거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네. 그 무생무치 네. 농약은 없습니다. 아, 없나요, 지금? 무생무치 농약을 방치하면은 네. 이런 범죄가 되는. 이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LPG 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생무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새는 거를 사람이 코로 느끼라고 거기에 네. 악취를 좀 산입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가스 냄새를 느끼는 것처럼 네. 요즘에는 이 농약, 제초제 등등에도 전부 다 이 역한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성분을 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커피 포도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안 마신 거예요. 네. 그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저는 여전히 냄새가 안 나는 무생무취의 농약이 시중에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물론 예전에 뭐 만들어 놓고 그걸 사놓은 걸 집에 보관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다 냄새가 나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마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사망이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일반인의 어떤 정상적인 미각이라든지 이제 이거 후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절대로 바로 먹을 수 없도록 그 정도의 역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쭉 이 사연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삼각관계에 의한 어떤 그런 거였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무슨 질투 때문에 일단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해자인 이 범인은 이 여성을 단순히 이제 짝사랑하는 관계였지 뭐 사귀거나 연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네. 단순히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을 어떤 지인이 자주 만난다. 라는 사소한 오해와 어떤 보복적 잘못된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 피해자는 그냥 이 여성과 자주 왕래했을 뿐입니다. 자주 만나거나 동네 주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 사람을 죽일 정도였던 원한을 갖기에는 네. 굉장히 사소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했어요. 네. 범행의 동기가 너무 사소하다. 네. 이런 문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지금 피해자는 아마 꿈에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에 대해서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물, 무슨 호랑이,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초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맹독성, 독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맹독성의 물질을 커피 포트에 타면 그걸 먹게 될 경우 그 뒷일은 누가 봐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넣어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커피포트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초제를 집안 곳곳에다 비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하마터면 뭐라도 하나 잡아서 모르고 마셨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모를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즉 가해자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다행히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마시지 않고 신고를 했기에 망정이지 네. 하마터면 큰 결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범죄 예전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등등 봤을 때도요. 그리고 청송에서도 뭐 농약 사건이 있었죠. 그때 농약 소주였지만 보면은 평소에는 이 주변에 생활하던 그냥 모르는 사람도 뭐 일면식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이번 사건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생활 범위 내에다가 마치 지뢰밭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건 굉장히 이 죄질이 불량하고 주변에 깔아둬 가지고 아무거나 먹으라는 이제 그런 그 범죄인데 네. 이게 사실은 네. 우리 이제 범죄학에서는 이런 경우 이 농약을 사용하고 이런 게 거의 노인성 범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어느새 이제 이 노인성 범죄가 이게 산입이 된 것 같아요. 뭐 아하. 일본에서는 뭐 90년대 말에서 한 2000년 초에 뭐 불량 노인이니 뭐 폭주 노인이니 이런 그 말로 이렇게 들렸던 그런 그 문화가 네. 이제 우리한테 산입이 됐는데 이 노년의 어떤 이성 관계는요. 네. 기회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 심적인 효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성관계로 인해서 범행을 할 때는 네.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
그 차후에 어떤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예상을 안 하고 훗날 벌어진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범죄가 심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 경우도 보니까 어떤 이성관계, 노인에 의한 이성관계다 보니까 네. 뭐 앞뒤 안 가리고 했던 그런 그 범죄였던 것 같아요. 실제 이 범행이 일어난 과정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세요. 오후에 2월 8일이었어요. 이 사람의 피해자의 집에 일단 몰래 침입한다는 그 자체부터 뭔가 진짜 앞뒤를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의 목적, 이 속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지금 온통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몰래 침입해서 살해 용기를 곳곳에 배치한다.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위해를 가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의식이 있었던 거가 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칩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의지를 잘 안 꺾죠. 계획을 한번 세워놨을 때 장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제초제를 구하는 과정이나 이 제초제를 옮기는 과정이나 침입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었을 텐데 네. 장애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일념 하에 주거에 침입해서 곳곳에다 배치를 해둔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다행히 먹지 않고 별다른 상해도 없이 끝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죄질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특히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은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인근에 세워져 있던 블랙박스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말처럼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냈답니다. 완전히 진짜 이 사람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완벽 범죄를 꿈꿨지만 모든 것이 발각이 됐고요. 오히려 이런 범행을 은폐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재질이 좋지 않게 봤습니다. 아하. 다행히 이제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줘서 그나마 이제 실형이 나왔지만 아주 중형은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이 가해 남성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한 선택이죠. 이 그 피해자 남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과 잘 됐을까요? 짝사랑이 실현이 됐을까요? 이거 발곡되고 나서 그 여성, 짝사랑하는 여성이 이 범죄 사실을 알고 이 가해 남성을 얼굴이라도 마주 볼 수 있을까요? 공포스럽고 잔인한 이 남성에 대해서 정말 끔찍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본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짝사랑하는 여성에게도 상처를 입혔고요. 네. 그 지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네 말씀하시죠.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 손괴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저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이 이제 도망가면서 전동 드릴 1개, 그리고 전동 그라이더 1개, 네. 그리고 등산화 3개까지 그 와중에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진짜 무슨 범죄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연히 재판 넘겨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커피포트에 농약을 단 남성에 대해서 살인미수, 절도,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자체에 방점을 둡니다. 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네.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제초제를 커피포트에 담아놓고 네. 범행을 은폐하는 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네.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그런 눈높이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우리 흔히 법감정 그러잖아요. 고작 2년,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고작 2년, 아마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판사는 그냥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2년 살고 다시 그 동네로 아마도 다시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리고 2년이 과연 반성해서 교화해서 나오기에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 의문이 드실 들죠. 거예요.